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동서역사 문화포럼 창립식 및 제2회 미주 동아경명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승기선입니다. 저는 현재 AM 1540 라디오 코리아에서 아침 5시에서 7시에 방송되는 출발새 아침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많이 늦어졌죠? 저희가 9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순서를 이제 제가 아마 재촉을 할지도 모릅니다. 좀 길어지시면 제가 이제 좀 빌려주십시오 말씀드릴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하게 될 2개의 동영상은 모두 김지혜 님이 제작을 했고요. 김지혜 님은 AOK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LA K타운 시민운동에 떠오르는 차세대 리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time, you're not going to be replaced. How about this? See how we're gonna twist? Yes! I told you. 동학농민군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봉기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신분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가혹한 세금을 거두고 압제를 했는데 이걸 타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반봉건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청일전쟁을 벌여서 일본군이 승리를 하고 또 이어서 동학농민군을 철저하게 섬멸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일본은 그 뒤에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침략하는 그런 단계를 밟았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국악 공연 순서입니다. 오늘 연주하실 분은 김영미 님이시고요.
김영미님은 UC 샌디에고를 졸업했고요. 또 현재까지 음악과 연극 등 배움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네, 한국의 무형문화재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강정의 전수자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은 심리도 못 가서
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배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참 저는 참 좋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도 계속해서 배움을 지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꿈은 딱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이렇게 노래와 또 이야기로 더 부드럽게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본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위령제 순서입니다. 네, 동학혁명의 영걸이신 권명숙, 김계남, 손화중 장군을 위시한 동학혁명 중에 순국하신 무명의 혁명 조상님에 대한 위령제를 모시겠습니다. 재관으로 수고하실 분은 미주 국선도 창설자이시고요. 현재 국선도 미국 대표이신 김창옥 선생이십니다. 자, 모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유세차 정유년 병월 의뢰일 양력 6월 17일 음력 5월 23일 동학혁명 기념일을 맞이하여 과거 동학혁명에 순국하시고 아직도 원통한 한을 풀지 못하고 헤매고 계신 선영들을 위해 온난 후손들이 조그만 정성으로 미국 LA의 위령재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이 과거 농민혁명일로부터 123주년이 되고 동학혁명을 계승한 촛불혁명이 성공한 뜻깊은 날입니다. 3.1혁명, 독립투쟁, 4.5혁명, 5.18 민주항쟁이 모두 선영님들의 뜻이 이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러러 삼가 제사하옵나니 이연만리 타구에서 뜻맞는 후손들이 모여 재단을 마련하고 소환성심으로 주가와 소체를 헌성하오니 박주 도찬이나마 흥명하시옵고 사람이 하늘이고 광명천지의 주인이라는 큰 뜻이 펼쳐져 배달계의 화해와 빠른 평화통일을 이루고 온 인류의 원통한 한을 풀어 광명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고축하나이다. 당기 4350년 6월 12일에 미주 동학 배달동촌 1동 상한. 바로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축사입니다. 축사하실 분은 정창문 선생이십니다. 정창문님은 6.15 미주 서구위원장으로 현재 열정적으로 시민운동을 이끌고 계십니다. K타운의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단체장 중에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사하기 전에 올바른 역사를 우리 이민사회 어려운 가운데도 이 역사를 가르치고 민족을 일깨워주시는 우리 이지아 선생님, 우리 김한단 선생님, 김창호 국선도 교주님께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 동학운동은 조선 고종 제31년째 되던 1894년 4월 20일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 장군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 혹은 동학운동, 또 혹자는 동학난으로 말합니다. 동학운동 발생 원인은 고부 군수 현재 그 정읍시의 시장격인 조병갑의 지나친 폭정과 세금 포탈로 인한 농민과 백성의 분노가 폭발하여 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부 군수로 부임해온 조병갑은 탐과 논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회 있는 대로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해왔는데 농민에게 세금을 안 받겠다고 굳게 약속하고도 황무지 개간을 허가하여 준 후 추수기에는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농민들은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하고 김계남, 송하중을 장령으로 삼은 농민군은 그의 하순에 백산에 모여 다음과 같은 농민군의 4대 강령과 봉기를 알리는 경문을 발표하고 민중 권리를 호소합니다. 그 4대 강령은 1.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2.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4.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서 권세가와 귀족들 모두 제거한다. 이 경문이 나붙자 정읍, 김제, 부안 등 뒤에서도 농민들이 합세하여 그 수가 수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동학군의 봉기는 이로부터 본격화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협을 느끼고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자 일본 또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전봉준 장군은 의세 침입의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나라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하고 전주성을 비우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과거 자신을 포하였던 김경전의 밀고로 1894년 12월 2일 순창에서 체포되어 일본군에 의해 서울 일본 영사관으로 압송을 되었습니다. 그 후 법정으로 넘겨져 1895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가진 고문과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법정 진술 내용입니다. 법무관, 서울에 쳐들어온 후 누구를 추대할 생각이었는가? 전 장군, 일본 병을 물러나게 하고 악덕 관리들을 축출해서 임금 곁을 깨끗이 한 후에 몇 사람 청렴한 선비를 내세워 정치를 하게 하고 우리는 곧장 농촌에 돌아가 천직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국사를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피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은 명사에게 협동법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 결국 1895년 3월 29일 재판장은 전봉준으로 체포된 동학농민군 지도부에 대한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봉준은 무릎을 치고 일어나면서 외쳤습니다. 자신이 역적이 아님을 들어 역적으로 쓰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도를 위해 죽는 것은 조금도 원통할 바가 없으나 오직 역적 의존을 받고 죽는 것이 원통하구나. 죽기 전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때를 만나서도 천하의 힘을 합하더니 운이 다하니 영도 어쩔 수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이 무슨 허물이 되랴. 나라를 위한 편단심 그 누가 알리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를 남기고 녹두장군 전봉조는 1895년 음력으로 3월 30일 그 나이 만 40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고부밀란으로부터 1년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하였으나 여기에 참가한 동학농민군은 그 이후에 항일 의병항쟁의 중심 세력이 되었고 그 사상과 죽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3.1운동, 광주 학생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시민항쟁으로 이어져 지난해에는 전 세계사에서 그들을 찾아볼 수 없는 1700만 명이란 위대한 촛불 지표를 탄생함으로써 썩어가는 국가와 탐관 놀이들을 몰아내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이 위대한 동아혁명을 우리 세계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기에 오늘 이지아 선생, 김한단 선생, 김창옥 사범이 함께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동학의 위대한 정신을 자손 만만대로 물려줄 수 있는 튼튼한 기틀을 만들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0일 정달 창문 합장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동서역사문화포럼 창립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이 기념사는 비영리 공익법인 동서역사문화포럼 대표이신 사림 이재하님입니다. 이재하님은 PW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받으셨고요. 현재 국제 컨설팅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중편소설 흑조로 제7회 동양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고요. 주요 저서와 작품은 장편소설 수직 강하, 하느님을 잃어버린 여행, 땅끝에선 여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물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을 때는 영화 Heaven and Earth의 원작입니다. 이 장편 철학 에세이 태평양 전쟁은 삼성 직원 연수 교재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하님은 동서역사문화포럼 대표로 본 포럼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역사 강좌 중에 근현대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날씨도 덥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아주 고맙고요. 지금 정찬문 회장님이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 짧은 축사 말씀이 동학에 관련된 123년 동안의 역사가 다 함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아무튼 뜻깊은 날인 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희 끝이 좀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저희 당대에 뭐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다음 세대에 꼭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서 이런 우리가 공익 단체를 이제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종합백화점 같아서 어느 한 부분만 상품을 보고 뭐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역사 그 자체가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이고 문화라는 건 우리 인생의 그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도 없고요. 또 그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그 과거와 현재를 합쳐서 하나의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보니까 이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삼위일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인용하는 얘기는 우리 근대사의 역사를 아주 정립해 주신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들은 특히 여기 지금 계신 그 김창옥 사범님이 아주 사숙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남긴 그 말은 참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리고 또 어느 그 미국의 그 철학자의 얘기도 봐도 과거를 잊은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그 동학혁명이 123년이 지난 이때까지 역사의 유전자 고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우리 후대로 이어져 가면서 계속 되듯이 역사는 반드시 그 DNA가 있고 그 정체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 뭐 후세대를 키우고 또 성공한 분들도 있고 아직도 또 좀 고생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체성은 반드시 지켜가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또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지금은 뭐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저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방법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자는 뜻에서 이런 저희가 그 단체를 결성하게 됐고요. 또 이러한 그 모임이 확대돼서 항상 잊지 않고 후대에게 어떤 역사적인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진다면은 더욱더 보람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사와 문화의 한 공간에서 작은 역할이나마 뜻깊은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찬 행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이제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동서역사문화포럼 임원진들 나와주시고요. 네, 이 대표님께서 이재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김사관 좀 나오세요. 그리고 저 홍희유 씨, 문현선 씨. 저희가 한 선생님도 나오시면 제가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를 이제시가 이렇게 특별히 인원이 많게 구성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이 고대사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김한단 선생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포럼에서 사무처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세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시더라도 좀 웃는 얼굴로 하이하고 서로 좀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맨 끝에 계시는 그 한시훈 선생, 저희 그 보드에서 대외 협력 관계를 맡아주시고 또 지금 인권문제연구소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 코리아타운의 우리 K타운의 그 뭐랄까 마당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홍유희 씨는 저희가 그 창립되면서 교육위원으로 유출이 되셔서 지금 현재 활동해 주시고 저희한테 상당히 아주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역사에 대한 지식도 아주 상당히 뛰어나시고 앞으로 다음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해주실 그런 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유희 씨라고 좀 박수 좀 쳐. 그리고 마지막에 계신 문현순 이사는 그 연구위원으로 저희가 유축을 해서 또 상당히 그 역사 이런 제야사학에서도 상당히 그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강의실에 있어도 좀 말씀을 함부로 하기 조심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운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제일 이제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진짜 필요하신 인물, 귀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 한국의 국선도 미주지부 총책임을 지고 있는 김창옥 사범님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차세대 진짜 그 후대의 역사의 그 어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탁월한 그 지식도 가지셨고 또 지도자적인 능력도 가지셨고 상당히 좀 아까운 분이에요. 이런 분이 참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뒤에서 상당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고 또 앞으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모든 자문 역할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우리 단체.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샌드위치들 들고 계시죠? 네, 혹시 없으신 분들은요, 이쪽에 남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져다가 좀 드리시고 시장하시지 않게 틈틈이 좀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동아혁명 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설하실 분은 전기성님이십니다. 전기성님은 몬트레이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석사를 하셨고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LA 운전학교 협회 회장, 한미 인권평화협회 대표, 한인 서류미비자 인권위원회 대표시면서 미국 내 서류미비자라는 용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시하셨다고. 네. 자,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폐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죠.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학혁명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사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리프레시하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동학혁명의 발상의 원인이 되는 주요한 사건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에서 일본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병자수호 조약이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시작입니다. 6년 후 부식군대가 신식군대와의 차별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이 그 유명한 이모군란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모군란 사건은 한반도에서 인근이 사는 몽골이 백성에게 처음 당하는 정말 유무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는 나라의 정세를 논하기 위해서 찾아온 대원군을 이모군란의 배후 지모자로서 지목하고 그를 납치해서 청나라 텐진으로 압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3일 천나로 끝나는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1년 후 청나라는 민씨의 반청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원군을 조선으로 항복시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내각 총리로 임명하고 근대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조정에서는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고 당대에만 하나는 법률을 정해서 시행합니다. 한편 2대 교주인 최시영은 1대 교조 최재우 선생의 동학 사상을 집대성한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과 최재우가 득도한 경주 구미산 용담정의 지명의 이름을 따서 서민들과 부유자들에게 아주 쉬운 한글로 된 포교를 하기 위한 용담주사라는 동학 경전을 발간합니다. 그 이후 전몽주는
대운군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하고 운영궁, 그러니까 대운군의 집에 있는 운영궁에서 식객 생활을 시작합니다. 동학의 최초 시발점이 되는 전라도 삼내에서 사교 교주라는 제명을 씌워서 처단한 최재우 선생의 사후 명예 복권 청원 운동인 교조 신원 운동을 처음 1차 시행합니다. 그 후 서울 강화문에서 3일간의 복합 상소를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고종은 원대로 할 터이니 지방에 내려가서 생업에 행하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나중 조정에서는 왕명과는 반대로 소두들, 동학의 소두들을 탄압하고 검거합니다. 이에 동학군들은 2만 명이 충청도 보은에서 즉 대규모의 모임을 갖습니다. 이 동학교도들 중에서도 3차 보은 집회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데, 첫째로 동학교도들이 일반적인 교조 문제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척양 척외, 그리고 외세도 서양도 물리치고 일본도 물리치자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둘째, 이 모임에 동학의 적주, 그러니까 고부의 적주, 고부의 적주라는 것은 동학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오늘로 말하면 지도자인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면 그 유명한 우리의 전봉중 장군이 지도자로 나타나면서 동아시아 정치의 상변화의 중심 인물로 떠오릅니다. 이에 놀란 조정은 보은 같은 그 동네에 일어났는데 보은 출신인 어윤정을 임명해서 그 보은에 발해서 순무를 합니다. 순무를 하는 건 잘 다스리고 잘 케어하기 위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조가 서로 하해를 하고 동학교도들은 해산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탁지부 대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재무부 대신으로서 앞으로 영전을 하는데, 나중 아간파천 사건 후에 지방으로 낙항하다가 살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전라도 지방에는 탄간오리, 이런 탄간오리들이 득세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봉기하기 위해서 전라도 지방에서 특히 이평이라는 장소에서 동학교도들이 비밀리에 사발통문을 돌려서 1000명이 모입니다. 사발통문이라는 것은 어떤 한지에다가 사발을 얹습니다. 사발을 얹어가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동그라미를 그려서 거기서 참가자들의 적주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 옆에는 또 경문을 씁니다. 어떻게 모이자 이런.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주모자가 누구인지, 첫째 주모자가 이제 그걸 밝힐 수 없고 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그것이 옛날의 사발통문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발통문을 돌려서 1000명이 모인데, 그 당시에 고부지방의 촌유지인 전봉준의 아버님이신 전창학 씨가 대표로 해서 고부의 군수 조병갑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탄원서를 보이는데 오히려 조병갑은 전창학 선생을 가나에 잡아넣고 곤장을 때려가지고 곤장을 15일간 앓다가 장독에 올라서, 그러니까 장독에 올라서 죽음을 당합니다. 장독이라는 것은 하도 맞아가지고 그것이 염증이 생겨서 스스로 죽는 것이다. 그런데 조병갑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의 큰아버지가 우리 한국말로는 풍량조씨 조두순이가 큰아버지이고, 나중에 이 분은 악독하게도 동학교도 이대교주 최시영을 판무관이 되어서 나중에 사형을 시킨 사람입니다. 아주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탄간오리 우리 대한민국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조병갑의 학증에 항거하기 위해서 전봉준을 위도해서 가나를 습격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 동학혁명 1차 거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병갑이 홍비백산 놀래가 도망을 가릴 때 우리 전봉준 선생은 가나를 만석포라는 것은 그때 만든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만들어도 백성들에게 강제로 저수지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저수지에 물이 있으면 물을 쓰려니까 물에다가 또 물세를 강제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백성들이 살 수 없는 학정에 시달린 그 만석포를 1차로 우리 전봉준 선생은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관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관아에 있는 4천석의 공량과 식량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래가 조정에서는 고종은 놀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서울에서 신인구수 박명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박명원은 아주 스마트해서 이제 잘 내려와서 사이가 좋고 다 서로 선무하고 화해하고 그 동학교도는 해산합니다. 그 뒤에 또 조정은 또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냐면 이용태나 안핵사를 보냅니다. 그 안핵사라는 것은 조선 후기에 백성들의 밀란을 선무하기 위해서 조정에서 파괴하는 특별 직함을 가진 안핵사 이용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백성을 선무하는 것이 아니고 동학교도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역적으로 몰고 또한 연자제를 적용해가지고 고부 고을이 한 동네가 줄초상이 납니다. 백성의 70%는 다 죽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이제 전봉준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백산에 가가지고 재봉기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가 우리 동학거사 2차 대입니다. 그때는 전봉준은 어떻게 되냐면 전봉준은 동도대장 그러니까 동학교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동학교도들이 동서와 서도로 나누어서 이제 대장을 만드니 그분이 동도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비치를 됩니다. 그때가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백산 무역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동도대장이 되면서 이제 보국 안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에게 안전을 준다는 이런 걸 기치를 내고 갔는데 이것이 제2차 동학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정은 어떻게 하냐면 홍계운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라병사 그러니까 우리로 막 전라도의 지금은 위수 사령관 전라도 지역을 지키는 군사 사령관입니다. 이분을 이제 보내가지고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800명의 건군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인천포에서 출발해서 군산포까지 옵니다. 그런데 군산포에 오자마자 300명은 도착하지만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동학군의 위시에 놀래가지고 다 300명 정도 동락합니다. 그러니까 전의를 잊어버린 경군에 대해서 동학군들은 어디서 싸움을 하냐면 고부 항토연 전투에서 이미 경군을 대파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항토연 전투가 또 계속해서 어떻게 됐냐면 장성 항초릉 전투에서도 또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군들이 다 패배한 거 이 유명한 사건인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길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동학군들은 전주성을 무위를 입성합니다. 그 유명한 전주성 하객도 여기서 나중에 설명에 좀 나오겠지만 전주성의 첫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전주성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당시에 전주성은 서울로 막바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방에서도 전라도 지방에서도 요충지라는 점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시왕조의 왕거의 본거라는데 전주의 시니까요. 그 점에서 고종은 깜짝 놀랍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내가 잘못하면 임금궁이 한성군이 점령이 당할까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있는 원세계 그러니까 원세계 중국 사람인데 그 원세계 직함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특별보좌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도 지금의 대통령 특별보좌관보다 더 높은 직책이, 왜냐면 청군을 대변하는, 그때는 청군이, 우리는 조선은 청군의 약소국가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고종의 정책이라든지 어드바이스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청군의 원군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군에서 위홍장이라고, 그때는 청군에 이미 나라가 갈라지고 이렇게 힘들고 막 저기 외세들이 뜯어먹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때 최대 파업을 부르는 사병인 1,500명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면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동학군들은 외세가 이제 외국군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장기전을 쭉 청군과 싸우려면 외국군과 싸우려면 장기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모내기라는 농번책에 묵고 살아야 되니까 농먹이 시절이고, 세 번째 외세의 침입이 될 수 있다는 비밀을 제공할까 싶어서 동학군은 어떻게 조정하고 전주선 합약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전주선 합약을 맺고 일단 전주선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전주에는 53개 군이 있었는데 농민자치행정기구라는 집강소를 동학군으로 스스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학 농민들의 어떤 자기들의 스스로의 계급을 위하고 이런 자정을 위한 폐정계획안 12조를 실시하면서 농민 스스로가 자치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동학에서는 가장 활발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반도에 어떤 나라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도 당연히 개입하는 그런 청나라와 일본 간의 맺은 조약이 있는데 그것이 텐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들어오니 일본은 또한 뭐냐면 혼성 여단을 만들어서 또 인천항에 또 들어옵니다. 인천포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천포에 들어오고 중국도 청나라도 들어오고 또한 누가 들어옵니까? 일본도 들어오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대원군은 동학군들의 지도자에게 전봉주를 포함한 종합 지도자에게 뭘 보내냐? 밀지를 보냅니다. 이거 빨리 큰일 났다. 공기해달라. 그런 밀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좀 이야기가 뭐냐면 가는 대웅군과 전봉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아주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국과 청나라와 일본군이 동시에 들어서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은 조중은 자국에서 일어난 반란을, 안타까운 일어난 반란을 어떻게 합니까? 외세를 불러들여가지고 외세를 억압하고 제압하기 위한 비극적인 사실을 저질리고, 또한 조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자국에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싸움해야하는 전장터를 만들어주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제 또 보면 특별히 저기 평양성 전투가 있었는데, 평양성 전투에서는 일본의 군대에는 저기 서울에 주둔하는 장의영이라는 군대, 장의영, 그러니까 나라의 궁을 지키는 군대인데 장의영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에 일본군을 가서 보내가지고 또 청나라하고 싸움을 하게 하고, 청나라에게는 누구냐면 무엇을 보냈냐면, 청나라에게는 그 평양감사 민명석이가 민무지도하는 위수군을 또 청나라에 보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자국 영토 안에서 조선군이 조선군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실이,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한국군과 한국군이, 조선군이 서로 싸우는 비극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일본이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게 대륙을 침략하는 것은 이것이 두 번째이고, 1번째는 청일전쟁도 한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청일도 한번 하고, 임진왜란도 한번 하고, 나중에 이
도망강을 가서 내륙을 침략하는 것은 나중에 중일 전쟁에 아주 좋은 경험을 갖게 하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됩니까? 일본 쪽에 유리하게 되고 조선에 대한 내전 가심이 심해지고 이러니까 일본군을 몰아야 되자는 3차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봉준이가 무장 통일을 하는 걸 하니까 북쪽에 있는 최시영이가 남쪽과 북쪽은 달라요. 남쪽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학교도들의 모임이고 북쪽은 뭐냐면 경기 이남 충청도 지역을 있는데 그분들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최시영은 이제 전봉준이 어떤 그런 무장 공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사태가 이렇게 일본인들이 그럼 합치자 이래가지고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해가지고 논산에서 같이 만납니다. 논산에 같이 만나는데 대군이 얼마 20만 명이 됩니다. 아주 큰 대군. 그 시대에는 600만 밖에 안 되는데 조선 인구가 600만인데 20만 명이 모여서 서울로 올라가지고 서울 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떻게 됩니까? 공주 금악동 우금치 진투에서 대패합니다. 대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무기와 지도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해 죄송합니다. 근데 무기가 뭐냐면 그때는 일본군과 벨기군들이 훈련을 많이 배워가지고 아주 군사 능력인데 이분들은 게틀링이라는 미세 기관포를 갖고 그때는 분당 600불이 나가는 게 소총 우리 동학군들은 총이 어떠냐면 소총인데 그분들은 600발이 나가는 분당 600발이 나가는 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입니다. 지도는 뭐냐면 조선 3대 대왕 태종이 후대 임금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 유언이 뭐냐면 협도정책, 두 번째는 공도정책을 씁니다. 협도정책이라는 뭐냐면 앞에 글자의 도자는 뭐냐면 길도자이고 두 번째 도자는 성도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도 일본군 외적들이 많이 치노니까 외적들을 막고 지방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성군을 점령할까 싶어서 도로에 길을 안 내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성들의 사람이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 않는 섬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살지 못하고 가난으로 살지 못한 금도정책을 씁니다. 그러나 일본군들은 뭡니까? 전쟁이 임진왜란에 발발 후 20일 만에 어디가 한성까지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고종이 썼는 태종이 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일 만에 조선군과 전쟁하면서 한성을 20일 만에 점령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때는 임진왜란에 이기 전에 일본군들은 우리나라 지도도 말고 않을 때 일본군들은 첩단을 보내가지고 뭘 만드냐면 조선의 지형지금을 이미 앓게가지고 지도를 벌써 만들고 일본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지도가 그 동네병에 모르는데 그걸 벌써 한성까지 기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일 만에 전쟁되는 비극적인 사실이죠. 또한 공도전체는 사람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섬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나중에 지금 큰 한일간의 이슈로 또 독도 문제를 그렇게 사람이 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미를 주는 비극적인 사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전쟁에서 이렇게 지고 난 뒤에 어디로 가냐면 이미 이래가지고 우리 전봉준 장군은 도망을 갑니다. 불행히도 이제 불행히도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학군 반란군들이 밀고 해서 순창 피놀에서 잡힙니다. 근데 비극적인 사실은 몽둥이가 두대 맞고 담을 넘다가 담을 도망가다가 몽둥이가 두드려 패가지고 다리 다 때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혹시 동학혁명의 사진을 보면 보통 죄인이 잡히면 그 나무로 되는 옥새에 들어가야 되는 나무 옥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나무 옥새에다가 구루마에 걸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심 있게 보고 이미 두 다리가
다 때려 부사져가지고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 그냥 사람이 끄는 이 리아카 한 사람이 끌건 리아카 뒤에서 또 옮기면 리아카에 대해 그러니까 끌려가는 장면, 비극적인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일한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은 김계남 부총 사령관은 어디냐면 순창에서 그리고 태인에서 잡힙니다. 태인에서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효수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효수는 뭐냐면 사람들이 목을 잘라가지고 죽창에다가 머리를 꼽아가지고 말어기에 꼽아놓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도 이렇게 당한다는 가장 근대적인 한국에서 그 뒤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너무 인권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교수용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 전에는 효수를 당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효수를 당하고 그것으로서 동학의 사실 역사는 우리 현대사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나이가 서울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나이 40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 여파가 항해도 해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주에서도 동학의 지도자로 누가 났었냐면 김창수란 분이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그때 그 지도자가 나중에 김창수란 분이 개명해서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근데 백범 선생님이 일을 하면서 동학의 활동을 하지만 동학이 또 이래 가짜 동학이 있었어요. 그 시대는 가짜 동학은 비적들이 막 동네를 설치고 약탈을 하니까 또 그게 반대해서 민병대를 조정하는데 항해도 해주에서 민병대의 조정으로서 안태훈 선생이 나타납니다. 그 안태훈 선생은 나중에 그 유명한 도마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동학운동을 하다가 서로가 하고 이렇게 민병대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태훈 선생과 김구 선생이 서로 협력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백범일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이 우리 동학의 정몽준 선생이 하는 전술 기술이 어떻게 되면 전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두 분이 큰 전투에서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동학군들은 무기가 없고 무기가 약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강군이나 일본군에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본군들이나 강군들은 두루룩 따라옵니다. 그걸 잡으려고. 그럼 그 사이에 보급선이 늘어나거든요. 보급선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에 자기들이 아는 보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리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야산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야산 매국지리에 딱 숨어 있다가 강군이 이제 그 함정들이 들어오면 쳐부수는 거예요. 그런 작전, 아주 지혜로운 작전. 그 작전은 나중에 누굽니까? 마오쩌둥이 어떻게 중일전쟁에서도 사용한 방법이고, 또 김일성이야 항일전쟁에서 쓰고, 호치민이 월남전쟁에서 다 이걸 배워두고 쓰는 전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연 30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600만 명인데 300만 명이 이 운동에 참가했고 20만 명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엄청난 동학의 우리 선배들이 이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으면서 선조들의 영령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한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면 우금치 고개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우금치 고개는 부여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공주에서 부여로 가는데 한 30분 정도 가면 국도 왼쪽 편에 있습니다. 저 처갓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정말 조상들의 영역이 조용함을 느끼면서 한번 그들과 한번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E.H. 카라는 분, 에드워드 할렛 카라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는 현재가 과거를 만남이라 했습니다. 가고심이 한번 우리 성도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루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